자,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단어는요, 두 번째 서사문학 부분이고요. 사신안정기라는 소설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첫 번째 거기 메뉴에 보시면 조선시대 처척 간의 갈등을 다룬 가정소설이라는 말 보이시죠? 거기 잘 체크해 두시고 간단하게 핵심 정리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거기 빈칸에 알아서 쓰세요. 잘. 갈래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갈래. 고전소설이고요. 고전소설이자 국문소설. 한글로 써 있어요. 고전소설, 국문소설, 그리고 가정소설. 됐어요? 국문소설, 고전소설, 그리고 가정소설. 그 다음에 성격. 성격에 풍간적이라는 말 써주세요. 풍간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옆에다 써요. 완곡한 표현으로 잘못을 고치도록 말하는 것.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해서 돌려서 완곡하게 표현해서 잘못을 고치도록 말하는 거. 사실은 훈계하는 거지. 고치라고. 그치? 그래서 풍간적이라고 성격 체크해 두시고 완곡한 표현으로 잘못 고치도록 말함. 하셨죠? 그 다음에 배경은요. 명나라 세종 때. 배경은 명나라 세종 때. 중국이 배경이라서 명나라 세종.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고전소설은 대부분이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 아시죠?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 제재. 제재 쓸 때 알죠? 어이, 아이. 주제가 되는 소재. 그래서 중심 소재. 중심 소재는 그치. 처첩 간의 갈등. 처첩 간의 갈등. 하셨어요? 제재, 처첩 간의 갈등. 그 다음 주제 씁니다. 주제. 처첩 간의 갈등과 가문의 승계. 가문이 쭉 이어져 나가는 거. 처첩 간의 갈등과 가문의 승계. 그 다음 특징 두 가지만 쓸까요? 특징 첫 번째. 일부 다처제로 인한 남자 하나에 여자 여러 개니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겠지. 그치? 일부 다처제로 인한 처첩 간의 갈등. 특징 첫 번째. 일부 다처제로 인한 처첩 간의 갈등을 소설화한 최초의 작품. 일부 다처제로 인한 처첩 간의 갈등을 소설화한 최초의 작품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정소설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며 가정소설의 전형적 모습, 가정 모범적 형태. 자, 그런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며 후대 소설에 영향을 미침.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거기 전체 줄거리를 먼저 볼게요. 자, 중국 명나라 세종 때 보이죠? 요게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고요. 배경이 중국이에요. 작품의 시대적 배경. 재상 유희는 아들 연수를 늦게 얻었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이 연수인 거지, 그치? 유연수. 자, 연수는 15세에 과거에 급제해서 한림 편수. 요건 이름. 여기는 이름이고. 그래서 했던 관리 이름, 직급이고요. 자, 유연수는 그 후 덕성과 미모를 겸비한 사정옥과 여기 나온 사정옥. 이 사정옥이 사씨인 거야. 그쵸? 그래서 사정옥과 혼인을 했는데 9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사씨가 교체란 보이죠? 이게 교씨야, 교씨. 교체라는 유연수의 첩으로 맞아들이게 추천을 한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거기다 묶어서 쓰세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 있죠. 거기 묶어서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인데 썼어요? 첩을 들여서라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거야. 완전 지랄이지, 그치? 별로야. 당시의 사회적 상황 체크하시고 첩을 들여서라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함. 특히 아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교씨가 아들 장주를 낳았고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사씨가 혼인한 지 10년 만에 또 아들을 낳았네요. 자, 간악하고 시기심이 많은 교씨는 아들 장주를 죽이면서까지 자기 아들 사씨를 모함해서 그녀를 패출하고 자신이 정식 부인이 돼요. 정실이 됐다는 거. 자, 그 교씨가 문객 동청과 동청 사람 이름이야. 동청이랑 짜고 유연수를 조정에 모함해서 유배를 보내. 이 동청이가 이 교씨의 내연남 뭐 이런 거야. 막장이지 막장. 그래서 유배를 보냈고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 보죠. 나중에 혐의가 풀린 유연수는 모든 것이 교수의 훈계임을 깨닫고 처벌하고 사씨를 다시 찾아서 본마누라 찾아서 다시 맞아들이는. 요게 뭐예요? 우리 고전소설에 흔히 보이는 인과응보사사. 그리고 권선징악.
나쁜 놈 벌 받는 거. 권성징악적 그런 결말에다가 우리 알죠?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 행복한 결말. 세 가지 쓸 수 있죠. 인과응보사상, 권선징악 그런 주제, 그리고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 고전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틀을 보여주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얘기고요. 자, 여기 요 부분에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은 교시가 후실로 들어와서 첩으로 들어와서 사실랑 갈등 일으키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어요. 사신안정기는 워낙 자주 다뤄주는 소설이긴 하지만 나오는 부분은 항상 달라요. 아시죠? 문제별로. 그러니까 나와 있는 부분은 내신 위주로 해서 알아두시고요. 공부를 하실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거기 처음 시작 부분은 전개, 여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전개 파트거든요. 그래서 전개 첫 번째 시작합니다. 자, 사부인이 교시에게 말했습니다. 자, 낭자가 재주가 많다라는 것은 내가 본지 잘 알고 있었다오. 그러나 또한 그처럼 음률에까지 정통하리라고는 내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지난번 검은고 소리는 좋기 채무니의 그 독보적 명성과 비견할 만한 것이다. 비견하다라는 거는 서로 비슷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슷할 만큼 정말 잘했어 라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교씨를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씨. 교씨를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씨. 자, 여기서 드러나는 건 사씨 성격이죠. 사씨의 성격까지 같이 쓰세요. 사씨 성격. 성품이 곱고 착함. 항상 주인공은 착하지 뭐. 자, 사씨 성격. 성품이 곱고 착함. 됐죠? 천한 기회라 능하다 할 것은 없습니다. 부족하나마 스스로 즐길 따름입니다. 부인께서 들으시리라고는 참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낭자의 검고 소리는 실로 아름다웠소. 그런데 나와 낭자는 정리라는 말은 인정과 도리, 인정과 도리를 같이 얘기하는 거. 정리로는 형제와 같고 의리로는 법과 같지요. 자, 이제 낭자를 위하여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충고를 하려는 거죠. 교식의 나쁜 의도는 아니고 좋은 의도로 너랑 나랑 이제 인정도 있고 서로 형제 같고 법과 같으니까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이제 거기다 쓰세요. 교시에게 충고를 하려는 사씨. 교시에게 충고를 하려는 사씨. 하셨어요? 자, 그 다음 부인께서 가르쳐만 주신다면 천처백에는 다양한 일입니다. 자, 낭자가 타신 것은 당나라 때의 예상우의곡이지요. 그 곡조가 세상에서 숭상을 받고 있기는 하다오. 그러나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그러나 그 시대를 논하자면 명황의 포화와 부귀가 극에 달았다가 결국 끝내는 안록산의 난을 만나서 황제가 만리 밖으로 쫓겨나갔던 그런 시기다. 좋지 않은 시기였다.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탄 예상우의곡이 좋지 않았던 별로 좋은 시절이 아니었던 거지. 거기다 쓰세요. 예상우의곡은 좋지 않던 시대의 노래이다. 이런 뜻이야. 예상우의곡 좋지 않던 시대의 노래. 양태지는 금강보라는 기롱을 면치 못하고 마침내 마외역에서 죽음을 당하여 후대 사람들의 조롱이 되었다. 그러한 망국의 노래, 좋지 못한 노래인 거야. 나라를 망하게 한 그런 망국의 노래는 본디 취할 만한 것이 아니다.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사씨가 교시의 연주에 대해 충고한 이유 첫 번째. 됐어요? 또한 낭자는 손놀림이 빠르고 가벼워 그 소리가 지나치게 슬프고 원망한, 그러니까 네가 워낙 잘 타서 더 슬프고 더 원망스럽게 들린다. 따라서 그 다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겠으나 사람의 기운을 화평하게 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요거 두 번째. 충고한 이유 두 번째. 교시의 연주에 대해서 충고한 이유 두 가지. 당나라 때의 시 가운데서도 또한 노래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런데 낭자는 어찌하여 하필 그거를 택했느냐. 교시는 크게 부끄러워서 머뭇거리다 사죄했다. 시골 여자라서 단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본받아 사람들이 많이 하길래 그냥 따라했다. 뭐 이런 의미죠. 그 선악은 저마저도 저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인께서 바른 도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첩은 응당, 당연히 이런 뜻이죠. 당연히 마땅히 그 말씀을 뼈에 새겨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인이 다시 교시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낭자를 사랑함으로 이야기한 거다. 차후로 나에게도 가실이 있으면 낭자 또한 숨기지 말고 바로 말을 해달라. 자, 이렇게 한가롭게 또 재밌게 놀다가 날이 저물고 나서 자리를 파해서 이제 헤어졌어. 그러니까 사씨가 교시에 그 검은고 연주에 대해서 충고를 해줬는데 그 노래가 되게 별로니까 그 노래를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이해되시죠? 진심으로.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날 저녁, 한림은, 아까 얘기한, 유연수 얘기하는 거 남편. 자, 한림은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가 백자당으로 갔다. 하지만 술에 취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난간에 의지하고 앉았다가 마침 달빛이 대낮처럼 밝고 꽃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하고, 어쨌든 분위기가 좋았어. 뭐 이런 의미. 자, 그래서 한림이 교시에게 명하여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교시가 감기가 들어 목이 아프다는 구실로 사양해요. 그럼 한림이 다시 그럼 검은 거라도 대신 타달라. 근데 그걸 안 따라와. 그러니까 한림이가 재상. 거듭 여러 번 재촉을 했어. 자, 그러니까 갑자기 교씨가 생뚱맞게 펑펑 우는 거야. 그랬더니 한림이가 괴이한 거지. 너 왜 그래? 하면서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지 지금까지 불평하는 기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갑자기 우는 거야? 라고 했더니 얘가 또 대답도 안 하고 질질질질 짜기만 하는 거지. 계속 우는 거야. 자, 그랬더니 한림이 굳이 그 까닭을 너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한참 지나서 교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문하시는데 하문책합니다. 이 하문이라는 말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물어볼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어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음. 윗사람이 물어보셔서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상공에게 죄를 얻는 거고 대답을 하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거야. 대답하기도 어렵고 대답하지 않기도 참 어려운데 말을 애매하게 해놨어. 그치? 자, 그랬더니 비록 매우 난처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네를 꾸짖지 않을 테니까 숨기지 않고 말해봐봐 라고 얘기를 했어. 교씨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쫑알쫑알쫑알쫑알 얘기를 하는 거지. 뭐라 하냐?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는 본디 군자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명을 받들고 마지 못해서 못난 재주를 드러냈을 것일 따름인데 또한 정성을 다 기울여서 상공께서 한번 웃음 짓도록 하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내가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느냐. 그래서 내가 노래해 주는 건데 그래서 내가 검은고 타주는 건데 뭐 이런 의미.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봅시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첩을 불러놓고 책망하셨습니다. 나를 꾸짖었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이다. 집안에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타득거리지. 또한 듣자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고혹하게 하여 선소사의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더라. 죽어 마땅하다. 넌 애나라 들어왔지. 여기 너 노래하고 춤추러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닥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해되죠? 이는 죽어 마땅한 죄야.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해줄 테니까 내가 만일 이후로도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아직도 여태우가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벙어리로 만들던 역을 가지고 있다. 진짜 무서운 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옛날 고사를 들어서 그 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앞으로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 너 죽일 거다. 손 자를 거다. 벙어리로 만들 거다. 이러고 있는 거지.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 하고 욕을 하고 나를 보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야, 무서운 여자야. 그치? 다 체크해놔. 사씨를 모함하는 교씨. 사씨를 모함하는 교씨. 그러니까 교씨가 묘사한 그 사씨의 모습을 보면 첩에 대한 그런 시기심, 질투로 인해서 정말 잔악하게 너를 자르겠어. 뭐 벙어리로 만들겠어. 이렇게 협박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첩은 본래 한미한 집안에서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자란 계집이기 때문에 상공의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가 극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죽는다라도 여우는 없다. 여한은 없다. 단지 두려운 바는 상공의 청덕이라는 말은요. 청렴하고 고결한 덕행. 청렴하고 고결한 덕행이란 뜻. 그 상공의 청렴함이 그리고 고결함이 나로 인해서 사람들로 비난받을까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욕할까봐 그래서 걱정하는 거. 난 죽어도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완전 착한 척. 알겠죠? 자, 그러므로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었다 하면서 내가 왜 검은고를 안 타냐면 그래서 내가 안 탈 거야. 막 이러면서 뭐 하는 거야? 모함한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한림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음. 이유는요. 거기다 쓰세요. 이유. 평소에 자신이 알던 사씨의 모습이 아니어서. 평소 자신이 알던 사씨의 모습이 아니어서. 됐죠?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의심스러웠다는 얘기야. 속으로 가만히 헤아려 보았어.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자, 저 사람은 평소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다. 교씨를 매우 은혜롭게 대하고 있었어. 일찍이 교씨의 단점을 말하는 것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마도 교씨의 말이 실정이라는 건 실제 사정보다 이런 뜻이야. 실제 사정보다 너무 지나친 건 아닐까.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거야. 알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교씨의 말을 믿지 않는 한림의 모습. 교씨의 말을 믿지 않는 한림.
그래서 한림은 한동안 조용히 생각하다가 교씨를 위로합니다.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본디 부인의 권고를 따른 것이었다. 권고라는 부인이 권해서 한 거였다 이런 뜻이야.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를 한 적도 없다. 이 일은 아마 비복들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참언을 중간에 누가 이렇게 이상한 말 전했을 거다 뭐 이런 표현이야. 참언을 했기 때문에 부인이 잠시 놓아여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성품이 본시 유순하다. 유순하다란 말은 되게 부드럽고 순하다 이런 뜻.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니까 자네를 해치려고 하진 않을 거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물며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지켜줄게 뭐 이런 말이죠.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나 교씨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은 채 아씨 이놈이 내 말을 안 믿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다만 한림에게 사례를 했다. 감사하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한림이 교씨를 살살살살살살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 넘어가셔서 왜 안 나오니? 자, 그 다음부터 거기 체크합니다. 아, 옛말에 이르기를 여기서부터 부부와 처첩간의 사이는 정말 어려운 거야. 여기까지 묶으시고요. 요거를 우리가 그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나오는 서술자의 개입 아시죠?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나오는 거죠. 서술자가 들어가서 어쩌고저쩌고 평가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뭐라고 했나 봅시다. 아,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가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라고 했다. 옛말을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얘기를 하죠. 교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했대요. 거기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했대. 속은 실감한데 겉으로는 되게 순하고 공손하게 보였다라는 뜻이야. 이해 되시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지. 표리부동. 자, 따라서 사부인은요 단지 좋은 사람으로만 여겼을 따름이야. 그리고 경계한 말씀 체크하시고 요게 사씨의 충고 앞에서 했던 사씨의 충고 됐죠? 사씨의 충고.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할까 장부한테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그래서 충고한 거야. 거기 묶어서 쓰세요. 자, 거기에다 사씨가 교씨에게 충고한 이유 또한 교씨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거였어. 자,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는데 추호도 시기하는 생각은 없었던 거지. 그런데 교씨가 문득 분했던 거야. 그래서 교묘한 말로 참소했어. 참소하다는 말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참소하는 거는 윗사람에게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제 막 고자질하는 거. 그런 걸 참소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죄가 원래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막 고자질할 때 윗사람한테 그럴 때 참소하다. 자,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 큰 재앙의 뿌리가 시작되었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치? 요거는 갈등의 심화를 암시하는 거죠. 앞으로 갈등이 심해질 거다라는 거 암시. 자, 부부와 처첩간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니 물어본 거 아니죠. 설립법. 그래서 부부와 처첩간의 관계는 정말 어려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서술자에게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독자에게 여기 서술자의 의도,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죠.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치? 됐죠?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그래서 한림은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 2 이제 전개 본격적으로 전개 2 자, 한림은 교씨의 관계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부인의 본의도 역시 의심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교씨는 다시 참소를 행할 수, 다시는 고자질을 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가 전개 1. 여기까지가 전개 1. 그리고 어느 날 여기서부터 전개 2. 어느 날 남매는 교씨랑 내통하면서 교씨의 오른팔 같은 인물인 거야. 그래서 교씨가 나쁜 짓을 하게 막 조장하고 유인하는 그런 인물, 그런 애야. 자, 남매가 교씨에게 고했어요.
그 다음 봅시다. 교시 방금 휴양에게 들었더니 부인께서 회임을 하셨다. 임신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임신했다 하네요. 라고 얘기한 거죠. 교시가 깜짝 놀라. 아니 결혼한 지 10년이나 지난 다음에 바로 비로소 잉태한다는 거 세상에 드문 일이다. 혹시 월사가 불순한 거 아니냐. 그냥 월경 불순으로 일어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교시가 또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저 사람이 만약 아들이라도 나오면 나는 자연 무색할 뿐인데 나는 진짜 별거 아닌 게 되는데 요 말. 그래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아들이 있다면 본부인이 낳은 아들이 가문을 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들어와서 낳은 아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치?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계책 또한 어떤 방법이 없는 거야. 쓸만한 게 없었어. 자, 그러다가 진짜 한두 달이 지나면서 부인의 태기가 확실히 이제 임신한 게 딱 티가 나는데 배가 나는 거야. 온 집안의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근데 누구만? 당연히 교신 기분이 안 좋겠지. 그치? 그래서부터 묶어봐요. 교시만은 혼자 앙앙불락했다. 앙앙불락 나와 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 아, 기분 나빠. 이러고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교시는 남매와 함께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어요. 마침내 낙태하게 만드는 약을 사서 복용하는 약속에 몰래 섞어놓기도 했어요. 별 나쁜 짓을 다 하는구나. 자, 여기서 드러나는 거, 교시의 인물됨, 교시의 성격. 얘는 어떤 인물이냐? 거기다 쓰세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욕망을 위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신의 이익, 욕망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인물. 악인이죠, 악인. 전형적인 악인. 탐욕스럽고 교활한 전형적 악인. 이해됐어요?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스럽고 교활한 전형적인 악인 유형. 됐죠? 그렇지만 부인은요, 약을 마시자마자 구역질해서 그대로 토해버렸대요. 그래서 성공을 못했어. 그래서 낙태도 안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사부인이 다시 찾아 진짜 남아를 낳아서 남자애를 낳은 거야. 아이는 골격이 비상하고 신체가 애가 또 딱 봐도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빛이 빠딱빠딱 나는 얼굴도 멋있는 막 이런 애기인 거지. 한림이 크게 기뻐하면서 아이 이름을 이나라고 지어줬어요. 자, 교씨는 비록 화심을,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마음, 나쁜 마음, 얘한테 해를 끼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걸 이룰 수가 없었던 거지. 자, 마지못해서 부인에게 경화를 올리며, 경화를 올렸다라는 거는 축하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기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정숙해 보이고 그다음 착해 보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림과 사씨가 그것을 여전히 진정이라고 믿었더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나가 이제 적자. 우리가 오늘 적자와 서자, 적서차별 길동이 할 때 맨날 나오는 거. 그치? 그래서 얘가 본처 자식이라서 적자. 그리고 장주는 그치? 첩자식이라서 서자. 적서차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나가 점점 자라서 장주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놀았어요. 그런데 이나는 여기서부터 묶어요. 이나는 비록 어리기는 했지만 기상이 탁월했고요. 장주는 아름답기만 얼굴만 잘생긴 거지. 그런 차이가 있었대요. 얘는 능력도 뛰어나고. 이러니까 또 문제네. 장주보다 뛰어난 이나의 모습. 장주보다 뛰어난 이나의 모습. 됐죠? 자, 그러다가 하루는 한림이 밖에서 집으로 들어와 상의도 벗기 전에 옷도 안 벗고 이나부터 안고 어루만지며 이 아이는 이마에 골격이 기특하여 선인과 매우 닮았느니라. 우리 아버지랑 많이 닮았어.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야. 훗날 반드시 우리 가문을 창성하게 할 거야. 이러면서 다시 유모에게, 유모 알죠? 각별히 잘 길러라 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표시를 한 거지. 자, 거의 묶으셔서 자, 거의 묶어서 쓰세요. 이나에 대한 한림의 기대감. 그만큼 아낀다라는 거야. 이나를 아끼는 한림의 모습, 기대감. 자, 이에 장주 유모가 다시 장주를 안고 교씨에게 달려가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지. 상공께서 장주는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별했다 이거야. 유독 이나만을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장례를 총망하셨다. 장주를 보더니 못 본 척하고 그대로 지나가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해. 이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마침내 유모가 슬피 울었어요. 그랬더니 교씨가 더욱 근심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죠. 속으로 생각한 말을 보시면, 자,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할 때 저 사람 누구겠어? 그치, 본처 사씨. 저 사람과 비교할 때 용모의 아름다움은 전혀 나은 것이 없다. 뭐 비슷비슷하다. 자, 그러나 적첩의 분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처와 첩의 사이에서는 차이점이 있어서 내가 떨어진다 이거죠. 단지 나는 아들을 낳고 저 사람에게는 아들을 없어서 내가 위에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묶어서 쓰세요.
자기가 왜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 한림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한림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때문에 내가 장부의 후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아들을 낳았네. 완전 상황이 달라졌어. 거기 상황 변화. 상황 변화. 게다가 거기 묶으세요. 저 아이가 장차 이 집의 주인이 될 텐데 내 아이는 아무 쓸데가 없게 된 거 아니냐. 거기 묶으세요. 묶어서 쓰세요. 적자가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당시의 가치관. 적자가 본처 자식이죠. 적자가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당시의 가치관. 요게 근본적 갈등 원인이기도 하죠. 갈등 원인. 저 사람이 겉으로는 어진 채 하고 있지 하지만 화원에서 나를 책망하니 아직도 그걸 갖고 지금 화원에서 그 연주에 대해서 충고한 거 거기다 쓰세요. 교시의 연주에 대해서 사씨가 충고한 말. 교시의 연주에 대해서 사씨가 충고한 말. 분명히 시기를 누린 거다. 하루아침에 나를 한림에게 참소한다면 한림이 평소 저를 믿고 있으니 내 신세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물어본 거 아니죠. 나는 이러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교시가 다시 이 심랑을 불러서 의논해.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심랑이요. 이미 예전부터 교시로부터 많은 금은을 받고 이제 이렇게 뭐 나쁜 꾀 만들어주는 애? 뭐 이런 애인 거야. 마침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간악한 음모와 사특한 개교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없더라. 그렇지만 그 기미가 워낙 은밀해서 몰래서 뒤에서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 이러면서 그치.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뒤에서 이렇게 막 개교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워낙 긴 소설이라서 전문이 다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일단 이 부분만 가지고 학습 활동 한번 정리를 합시다. 거기 뒷장 넘어가시면은요. 첫 번째, 자, 이 작품을 감상하고 사씨와 교시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특히 그 원인을 사회 상황과 관련지어서 생각해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사씨부터. 사씨가 교시의 검고 연주 노래에 대해서 충고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쓰세요. 여기다 두 번째. 사씨의 충고에 분한 마음을 품은 교시가 사씨의 충고에 분한 마음을 품은 교시가 한림에게 교묘한 말로 참소함 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교시는 사씨가 임신을 하자 낙태하게 만드는 약을 몰래 섞어서 사씨에게 주었으나 실패하게 됨. 사씨에게 주었으나 실패하게 됨. 자, 여기서 나오는 갈등의 원인 체크합니다. 갈등의 원인 쓰세요. 한림은 사씨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교시를 첩으로 들였고 이후 정실인 사씨가 아들을 낳게 되자 첩인 교시는 자신과 아들의 지위가 위태로워질까 염려하여 개교를 꾸몄다. 이를 통해 갈등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축첩제도 아시죠? 첫첩제 있는 거. 자, 표면적으로는 축첩제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 나아가 정실의 아들인 적자가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당대의 인식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그 아래 인물의 특성 보시면 사씨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냐. 그치, 사씨 씁니다. 유순하고 사려심이 깊음. 교시는 간악하고 시기심이 많음. 그래서 이런 성향을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 거기다 씁니다. 등장인물의 대화나 행동에 의한 간접 제시 및 그 다음
서술자의 직접 제시. 서술자의 직접 제시. 했죠? 그 다음 3번 사시에 대한 당대 독자들의 반응은 어땠을 거냐. 사실 요 얘기가 숙종과 아시죠? 인현왕후랑 장희빈 얘긴데 그걸 돌려서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한 거잖아요. 당대 독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리고 사시라는 인물을 설정한 작가의 의도는 뭐였을까? 이런 거겠죠? 자, 거기다가 간단하게 씁시다. 사시는 부덕을 갖추고 있으며 부녀자의 덕이야. 부녀자로서 이제 조선시대에 요구되는 부녀자의 덕. 뭐 시기하면 안 되고 질투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자, 사시는 부덕을 갖추고 있으며 유교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인물. 부합한다는 말 아시죠? 딱 떨어지는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다. 쓰셨어요? 사시는 부덕을 갖추고 있으며 유교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따라서 유교사회의 당대 독자들은 되죠. 유교사회,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유교사회의 당대 독자들은 사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 것이다. 유교사회의 당대 독자들은 사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 것이다. 또한 작가는 사시라는 인물을 통해 처첩 간의 갈등이나 적서차별의 문제 상황 속에서도 부녀자들이 현명하게 행동하고 그들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등장인물의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교시 사시에 대한 평가해보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거니까 모든 분들끼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창선가미록이라는 요 소설도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과 주제면에서 비슷해요. 간단하게 그 핵심 정리, 어차피 내용은 나오는 부분이 다 다르니까요. 거기 간단하게 핵심 정리 갈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갈래 첫 번째 체크하시고 얘는 한문소설이고요. 한문소설. 그 다음에 가문소설. 그리고 도덕소설이라고도 하고요. 한문소설, 가문소설, 도덕소설. 당연히 고전소설이고. 그 다음 성격은 교훈적, 그리고 유교적. 배경 중국 명나라 때. 그 다음에 제재는요. 부모에 대한 효도,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 그 다음 주제는 충효사상의 고취 아시죠? 끌어올리는 거. 충효사상의 고취, 그리고 권선징악. 그 다음 특징 세 가지만. 첫 번째, 교훈적 주제의식. 딱 보면 아시겠죠? 부모에 대한 효도, 충효, 형제 간의 우애. 딱 봐도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특징 첫 번째, 교훈적 주제의식.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의 개성이 부각됨. 세 번째, 치밀한 구성으로 소설적 흥미가 풍부함. 했어요? 치밀한 구성으로 소설적 흥미가 풍부함. 그 제목에 보시면 창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창선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남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선감의록이라는 말 자체가 알아두세요. 이게 착한 행실을 널리 드러내고 의로운 행동에 감동받은 이야기란 뜻이거든. 착한 행실을 널리 드러내고 의로운 행동에 감동받은 이야기니까 니들도 이거를 읽고 여기에 맞춰서 뭐 해라, 본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실제로 사실남조기 뿐만 아니라 창선가미록도 많이 나오는,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아이니까 꼼꼼하게 내용 정리 잘 해두시고요. 그 아래 문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유연수에 대응되는 인물이 여기서는 화욱이고요. 화욱. 읽어보고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사씨는 진, 그리고 진의 아내. 진과 진의 아내. 그리고 아내. 그리고 교씨는 신부인, 그러니까 부정적 인물이죠. 신부인하고 춘. 이렇게 해당되는 인물. 그 다음에
창성가미록과 사시남정기에서 공통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뭐냐? 사시남정기에서는 첩첩 간의 갈등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성가미록도 첩첩 간의 갈등도 나타나지만 이복 형제, 엄마가 다른 그런 이복 형제 간의 혹은 첩첩 간의 가정 문제, 가문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여기서 나오는 진이라는 인물과 사시라는 인물이 둘 다 긍정적 인물인데 이 둘이 결국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되거든요.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해피엔딩. 그렇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공통점은 정리할 수 있겠죠. 거기다 쓰세요.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가정의 화목, 그리고 권선징화, 요거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공통점. 그래서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가정의 화목과 권선징악적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각각 작품의 전체 내용을 알아두시는 게 더 중요한 소설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뒷장 넘어가셔서 간단하게 감상 정리만 해 두시고 마무리합시다. 사시남정기는요. 나오죠? 국문장편 소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유연수, 아까 한림, 유한림, 사시, 그리고 첩교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시는 부덕을 모두 갖춘 선한 인물, 교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는 탐욕적 인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시를 통해서 사대부 가문의 여성의 덕목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교시가 징벌받는 걸로 결말을 맺었기 때문에 권선징악, 사필귀적, 이름 반드시 이건 정의는 승리한다 주인 거죠.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니까 이 두 가지가 고전 소설의 가장 주제적 특징이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소설이라는 게 뭐냐면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다룬 거. 그래서 대부분의 조선시대의 가정소설들은 처첩 간의 갈등이거나 아니면 계모, 새엄마 그런 얘기거든요. 한 가정, 한 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두 세대 이상에 걸친 이야기를 다루는 가문소설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통 두 세대 이상에 걸친 이야기가 들어가면 이제 아까 우리 창성가미록에서 했던 가문소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가정소설에서는 주로 가정윤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요. 당연히 사대부 부녀들한테 영향을 미쳤겠지, 당시에. 뭐 사시남정기뿐만 아니라 창성가미록, 장화홍련종, 콩쥐파치 이거 다 새엄마 얘기죠. 새엄마랑 남아있는 자식들, 전처 자식 간의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요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는 아시죠? 요 사시남정기는 고기 인현왕후 그 폐위 사건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잘 연결해서 보시면 좋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사시남정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